안녕하세요. 동의대학교 탐정특별과정의 강의를 맡은 여순모입니다. 오늘은 탐정 자격 시험을 대비해서 예상문제 그리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 풀이를 통해서 탐정의 정의와 탐정의 하는 일 등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문제를 문제와 답 예시 문제 이걸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간략하게 요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상 용어의 정의로 잘못된 것은, 자, 전체를 다 읽기 전에 제가 해설을 간단하게 덧붙인다면,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즉, 개인 이름이나 고유 식별자 등을 사용하여서 색인 분류되어 있는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쉽게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잘못된 것 할 때 여기서 1번을 먼저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면요, 개인정보 파일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개인정보를 말한다. 답이 맞는데요, 내용이 맞는데 여기서 묻는 답의 실체에서의 정답은 틀린 것으로 봐야 되는데, 아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개인정보 집합물, 파일이라고 한다면 정보 파일에는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집합체지요. 그래서 집합물이라고 해야 된다.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즉 집합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도 먼저 해설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를 시작한다 이 말이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범한 우리 회의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보호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 법적인 용어들을 해석할 때 보면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한다 이런 말이 많은데,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4번을 보게 되면 보호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공개할 수 없다, 즉 안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가면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벌칙으로 옳은 것은 할 때 과태료 이런 것들을 금액을 딱 알아놓는 것이 좋겠죠. 자, 먼저 해설부터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정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서 옳은 것은 되게 문제의 그 유형들이 보면은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어떤 관점에서 물어보죠. 이때 자, 아래에서 봤듯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가 이 강의 마지막 말미에 가서는 과태료, 벌금, 범칙금 이런 데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인정보 수집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은 형 및 감호 보호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로부터서 며칠 이내에 목적 이용 등을 한 날짜, 목적 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목적 외 이용 등의 목적,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개인의 정보의 항목을 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계속 게재해야 한다. 10일 이상. 자, 게재를 시작한 날은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여야 한다. 요거는 그냥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칠 이내여야 한다. 이게 낱말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로부터 이 말이 몇 차례 반복해 읽다 보니까 제가 표현이 좀 어려웠습니다. 자, 해설로 문제 한번 보면요, 그냥 자세하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으면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바로 아래에 게재를 시작한 날은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30일 이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다가 간보에다가 게재를 해야 되고, 게재를 시작한 날은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로부터서 30일 이내여야 한다. 자, 30일 답이 4번 되겠습니다. 영상정보 처리기 설치 운영을 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 처리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의견 수렴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서 설명회, 주민투표, 설문조사, 여론조사 척하면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설문조사, 여론조사 이런 것은 성격이 비슷한데 요거 하나 좀 특별히 좀 달라 보이죠. 해설에서도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2번 주민투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회나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으로 하는데 이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이거 역시 우리가 암호화라고 하는 자체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기타 등등 SNS에서 쓰는 방법이라서 평범하게 이용은 하되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해설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면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여기에서 양방향 암호화는 무엇일까? 일방향 암호화는 무엇일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양방향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구글 등등에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비밀번호를 구글로부터서나 네이버에서부터서 비밀번호를 받아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양방향. 한마디로 말하면 열쇠로 묶어놔 놓고 다시 풀 수 있는 그런 키와 같은 것을 말하는데, 양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이라고 하는 암호화. 여기서 볼 때 여기 나오네요. 벌써 양방향아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된다는데 일방향. 자, 요거 답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양방향, 일방향 암호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고유 식별 정보가 아닌 것은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그런 주민등록 번호, 늘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바로 이거죠. 외국인 등록 번호, 국가기술 자격 번호, 운전면허 번호,
뭐 이거 주민등록 당연하고요. 우리 주민등록증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게 운전면허증을 지금 신분 확인할 때 하고 있죠. 이 두 개는 확실하고, 또 외국인이 왔을 때는 외국인 등록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국가기술 자격의 번호, 이런 것들은 각종 자격 번호, 이것이 개인을 알아차리는 고유식별 정보가 될까요? 그래서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자, 해설을 좀 보면요, 고유식별 번호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다. 그렇다면 답은 바로 3번이죠. 국가기술 자격의 번호. 자, 다음 중 영상정보 처리기의 설치 운영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해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다 읽어보게 되면은 비슷한데요. 하나, 즉 정신의료기관, 즉 정신질환자 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어떤 거? 수용시설에 정보 영상 장치를 설치할 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요, 문제의 쪽집게 형태로 생각한다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뭐 읽어봤을 때 뭐 아주 눈에 보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다면은 그냥 요거 하나의 묶음으로, 여기도 불특정 다수, 여기도 불특정 다수, 정신보건시설. 자, 내용을 읽어볼까요? 정신보건시설의 화장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 정보 처리기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틀린 것은 했는데, 여기는 특별히 정신보건시설이기 때문에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바로 정신보건시설의 3번, 화장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 처리기 설치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상정보 처리기 운영 관리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가장 옳지 않는 것이니까 옳다고 생각이 되어질 듯한데도 가장 거리가 먼 거, 이겁니다. 자, 보기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설치 위치나 촬영 범위, 관리 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우리 혹시 CCTV를 보면 밑에다가 그렇게 담당자, 그리고 관리 주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이건 어디에 쓰는가? 이게 우리가 CCTV에서 교통 속도 또 촬영 내지는 신호위반 촬영, 그리고 여기 차가 몇 대가 지나가는가 하는 것을 또 설치하는 거, 이럴 때마다 설치에 대한 그런 기준, 그 설치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영상정보 처리기의 설치 도면 및 시방서 이런 것까지 여기에 관리 방침에다가 하진 않죠. 관리 방침, 이거는 설치할 때 이런 것을 참고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리고 다음 중 영상정보 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또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자, 해설부터 먼저 볼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좀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영상정보 처리기 운영자는 영상정보 처리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여러분, 영상정보 처리기에는 녹음을 해서는 안 된다. 녹음 장치를 달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다 읽어보다가 이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없다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영상정보 처리 장치에다가 여기에 녹음 기능을 넣을 수는 없다 하는 거. 잘 아셨나요? 예사롭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자, 이걸 제가 좀 엉뚱하게 또 다른 게 나와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목적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자, 우리 공익신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뭐 현 정부 들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부 고발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 제기가 좀 되기도 하는데, 공익을 위한 신고자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그것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다. 해설에서 보면 아마 그런 게 다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자,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이것은 하나의 공익신고의 범위에서 조금 멀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이었기 때문에 답은 4번. 자, 공익신고자가 제출하여야 할 문서의 기재사항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자기가 공익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다가 꼭 기재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잘못된 것은 반드시 뭐 신고자 이름 들어가야 되겠고, 주민번호, 그것은 뭐냐면 포상금이나 보상금이나 구호금이나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니까 다 들어가야 돼. 신원을 알아야 되겠죠, 신고자. 자,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사항, 공익신고로 인하여서 수령할 보상금액. 보상금액은 그 신고자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공익신고를 했을 때 신고로 인해서 그게 새로운 어떤 사회적 그리고 물증적 모든 면에서 이익이 수반될 때 그 이익금의 몇 %라는 게 되니까 이건 본인이 하는 게 아니죠. 자, 공익침해 행위를 하는 자. 해설에서 보게 되면 하는 일들이 많아요. 공익신고자 이름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인적사항, 침해 행위하는 자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보상할 금액이 아니라는 거. 수령 보상 금액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답은 3번. 자, 그러면 제가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답을 알게 되면 바로 그냥 한번 답을 달아보세요. 그리고 만나를 한번 보는 겁니다. 다음 중 공익신고보호법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잘된 것을 다 읽어봐야 잘못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그냥 뭐 반송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실제로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다. 즉 뭐냐면은 그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또는 다른 데에 이송 또는 이첩을 시켰을 때 그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반송한다는 게, 반송한다게 되면 그건 공익신고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익신고 법령상 신변 보호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공익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되겠죠. 거기서 틀린 것은 무엇일까? 자, 해설을 먼저 보면 신변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신고자에게 뭐 위해를 느낄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왔을 때 위험하죠. 자, 이혼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장이 경찰관서장에게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문장이 많은데요. 다른 건 다 맞는 거고, 여기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이 검찰청장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생활 속에서는 경찰관이 우리 안전과 질서와 생명 보호 등의 직접적인 행사를 하고 영향을 주죠. 그렇게 생각하면 검찰청까지 보고를 해가지고 뭐 보호해달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딱 바로 보면은 쪽집게로 검찰청이 여기서 왜 등장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식으로.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국민권익위에는 보상금의 시급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걸 그냥 외워놔야 돼요.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해야 되는가. 신고하게 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며칠 이내에 그걸 결정해서 지급 금액을 결정해야 되는가. 앞서서 우리가 그 설명할 때 앞에 문제에서 보면은 내가 기재 사항에다가 얼마를 받을 것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즉 권익위원회에서는 며칠 안에 이것을 결정해서 통보를 해야 되겠죠. 그게 통상 90일이라는 겁니다.
9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서 이걸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되었다. 그걸 안 날로부터서 몇 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거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대한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뭐 비슷한 말인데 사실은 증대에 관한, 즉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서 그리고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꼭 기억했다가 2년, 5년. 자, 그러면 2년, 5년이 2번이 되겠네요.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상 보상 대상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공익신고 보호법령상의 이 신고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좀 많이 일어나는 일로 봤을 때 딱 1억 원 정도, 이건 외워놓는 게 좋겠죠.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몇 퍼센트인가 라고 할 때 이게 뭐 20%라는 건 아실 겁니다. 혹시 처음 아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공익신고 지급 기준 보상 대상 가액은 지급 기준의, 즉 1억 원 이하는 2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천만 원 플러스 1억 원 초과 금액의 14%로 해서 계산을 해내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뭐 다른 것 책에서 한번 봐주시거나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공익신고 보상금을 계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답은 3번, 바로 보상 대상 가격의 20%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8번에 비기관 직원인 A는 비기관의 공익침해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8천만 원이 국고로 환수되었다. 아까 증익하는 말이죠. 이익이 되는데 국고로 환수되었다. 8천만 원. 아까 1억 원 이하는 얼마나 했죠? A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 금액은 짠짠짠짠 바로 나오게 되겠네요. 계산 방식 밑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내부 고발임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8천만 원 곱하기 20%는 1,600만 원. 1,600만 원. 딩동댕. 1,600만 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상 구조금이 아닌 것은, 자, 구조금, 벌금, 범칙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가서 제가 다시 구분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구조금이 아닌 것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문제 보기를 보고 이제 유출해 봅니다. 육체적,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전직 파견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공익신고 시 소요된 비용. 여기서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비용이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고 그에 따르는 뭐 영수증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공익신고 시 소요된 비용은 좀 유추하기가 어렵죠. 구조금이 아닌 것, 구조금은 나중에 설명을 드려볼까요? 공익신고자 등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 파견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 조치 기간에
임금 손실액,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에 해당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이혼의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가 있다. 공익신고자 등과 가족, 동거인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바로 구조금이라고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공익신고 시에 소요된 비용은 아니다 하는 거. 답은 4번이죠. 자, 이번 강의에서 마지막 문장이 되겠네요.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벌칙이 적용되는 행위자이다. 벌칙이 적용된다. 그 벌칙 내용이 다른 자는 벌칙과 벌금을 좀 달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분해서. 자, 1번 자료 제출, 출석, 진술의 제출을 거부한 자, 벌칙이 다른 겁니다. 공익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공익신고자 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의 신분상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한 자, 공익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자, 여기서 보기를, 즉 해설을 좀 봐서 도와드리면은, 이원에는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 또 불이익 조치를 한 자,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얼마? 3천만 원 이하의 벌칙이 아닌 뭡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 했어요. 자, 여기서 벌칙 내용이 다른 것은 했으니까 과태료. 나중에 제가 과태료와 범칙금과 벌금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머지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 대상이다. 여기서 1번은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 여기에 벌칙으로 해야 되느냐, 과태료로 해야 되느냐. 여기서 정답은 바로 1번이죠.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는 벌칙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왜 많이 쓰셨어요? 오늘 문제가 몇 문제나 나왔나요? 오늘 이 문제 중에서 보면은 대개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 공익신고와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고, 또 오늘날 탐정이 공인 탐정이든 사설 탐정이든 개인의 신용정보와 관련해서 개인의 인격 침해 등등이 일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이 법을 잘 알고 규칙을 잘 알고 우리가 탐정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으로 생각합시다. 자, 다음 이어서요. 과태료란 무엇인가?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금전적 징계다.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징계. 자, 법에 명시된 형식적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질서벌로서, 잘못했다. 자, 질서벌. 어떤 질서벌로서 과태료를 말한다. 지방자치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조례로서 가하는 과태료, 또는 직무상의 위반을, 의무 위반을 했을 때 부과하는 징계 절차지. 징계벌로서 과태료.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벌로서 과태료가 있고, 행법 총칙이 적용되지 않고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우리 과태료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 행위, 즉 경범죄라고 그러죠.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한다. 범칙금. 자, 그리고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방치, 자연훼손, 노상 방뇨, 담배 공쳐버리기, 도로 무단횡단,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공중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해모감을 주는 행위 등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만약 부과된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경찰서에서는 사건 처리를 법원에 넘기고 이때 즉결 심판에서 해부되는데 판사가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칙금과 벌금이 확연히 다르죠. 범칙금을 안 냈을 때 그것을 법원에다가 넘기면은 판사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자, 그럼 벌금은 재산형 중 하나로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다. 이건 완전 형벌이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벌금을 5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만 원 미만일 때는 가료라고 한다. 또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벌금을 안 냈을 때는 노역을 통해서 복무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일을 시킨다. 강제 노역에 좀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도로교통법의 규칙을 어길 때 내야 하는 벌금은 범칙금이라고 부른다. 범칙금, 벌금, 범칙금. 자, 여기서 앞서서 말씀드린 범칙금이란 사실 알고 보면 어떻게 좀 경범죄죠. 여기서 우리가 벌금 내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칙을 어길 때 내는 것은 범칙금이다. 이렇게 벌금이 아니고 범칙금이다, 이렇게 불러지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탐정 자격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범칙금이나 벌금 등등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